당신 같은 늙은 년이 뭘 할 수 있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제 정말 때가 왔구나. 그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심해야 했죠. 제 평생 제일 크고 대담한 결심을요.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리고 개수대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죠. 50년간 매일 맡던 그 비릿한 냄새였어요. 베란다 문틈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목덜미를 스쳤고 거실에서는 남편이 트로트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순떡아. 집 지분 절반을 미란이한테 넘겼다. 그 순간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어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 조각이 개수대 바닥에 흩어졌죠. 저는 천천히 뒤돌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뒤돌아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말이에요. 드디어 왔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간병비야. 미란이가 우리 식구 뒷바라지한 데까지.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어요. 마치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라는 일상적인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며 침묵했어요. 50년간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손끝에는 차가운 도자기 조각의 날카로움이 느껴졌고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으니 차가운 타일의 냉기가 올라왔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님 그리워 눈물이 난다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릇 조각을 다 치우고 일어서자 남편이 또 말했어요. 내일 등기소에 가서 명의 이전할 거야. 그제야 저도 입을 열었어요.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왜 가? 내 명의인데. 맞아요. 당신 명의죠. 50년 전 그 집을 지을 때도 대출을 갚을 때도 모든 게 당신 명의였으니까요. 제가 번 돈으로 갚았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30년도 더 된 인조가죽 가방을 꺼냈죠. 지퍼는 뻑뻑했고 가방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50년간의 수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1975년부터 2025년까지 빠진 해가 하나도 없었죠.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인 것들, 볼펜 자국이 번져서 알아보기 힘든 것들까지 모두 제 손으로 쓴 기록들이었어요. 첫 번째 수첩을 펼쳤어요.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났고 제 손글씨는 50년 전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1975년 3월 15일. 오늘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다. 1975년 4월 2일. 시어머니가 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년이라고 하셨다. 1975년 7월 10일.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침대 옆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3년 전 딸이 사준 것이었죠. 처음엔 통화만 했는데 코로나 때 심심해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인터넷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화면을 켜자 파란 불빛이 얼굴을 비췄고 검색창에 박미란이라고 입력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SNS 계정, 쇼핑몰 후기, 과거 직장 정보까지.
60세 여자가 이렇게 인터넷에 흔적을 많이 남기고 다니는 줄 몰랐어요. 요즘 세상은 참 편리하구나. 저는 첫 번째 수첩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50년의 침묵을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손목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은 방 안에서 딸깍딸깍 울려 퍼졌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바뀔 때까지 그 작업을 계속했어요. 헤드폰 사진 갤러리에는 300장이 넘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죠. 거실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50년간 들어온 그 소리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새 수첩을 펼쳐 그날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11월 23일. 집 지분 절반을 박미란에게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50년을 참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다.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아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어요. 80년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미소였을 거예요. 집 지분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을 구우며 밥을 퍼서 상을 차렸어요. 50년간 해온 일상이었죠. 부엌에서는 구워지는 김의 고소한 냄새가 났고 된장찌개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밥상 앞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죠. 미란이가 오늘 등기소에 같이 가자는데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왜 가? 내 명의인데. 그래, 맞아. 당신 명의지. 남편은 밥을 한 숟가락 떠넣고 씹으면서도 계속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하지 않은 일상 대화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래도 부부 공동재산이잖아. 공동재산?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죠. 당신이 뭘 했다고 공동재산이야? 바느질이나 하고 화장품이나 팔면서 바느질하면서 바늘로 손가락 찔려가며 손부르트게 밤새 바느질한 게 뭘 어쨌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반찬을 더 가져다 놓았어요. 손끝에는 아직도 어젯밤 수첩을 넘기며 생긴 종이 자국의 따가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 돈으로 애들 학비 대고 생활비 됐잖아. 그까짓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남편이 밥그릇을 탁 소리내며 밥상에 내려놓았어요. 내가 교사로 받은 월급이 진짜 돈이지. 그 월급은 당신이 다 어디 썼는지 나는 알고 있지. 알고 있어. 남편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일 끝나면 미란이한테 인사나 제대로 해. 이제 집주인 절반이니까. 그리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진 후 갑자기 조용해졌죠. 저는 한참 동안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점심때가 되자 아래층에서 박미란이 올라왔어요. 노크 소리부터 경쾌했어요. 똑똑똑 리듬감 있게 3번 두드리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문을 열자마자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60세라고 하기엔 너무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빨간 립스틱에 진한 아이섀도우까지 발라서 마치 20년은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아버님이랑 등기소 다녀왔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가족이라고? 박미란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으면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값싼 향수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였죠.
그런데 어머님, 혹시 근저당 설정 해제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게 뭔데? 아, 모르셨구나. 어머님이 이 집의 근저당을 잡아놨더라고요. 박미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손톱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고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요. 이 여우 같은 년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에이, 어머님.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인데. 박미란이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죠. 뭘 좋겠다고 해? 근저당 설정 해제 말이에요, 아버님. 아, 그거? 당연히 해제해야지.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순덕아, 내일 은행 가서 해제해. 이놈들이 짜고 치는 거구나. 왜 내가 해제해야 해?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왜? 당신이 설정한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내 권리야. 해제 안 할 거야. 권리.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 앞에 섰어요. 당신 같은 늙은 년이 무슨 권리가 있어. 그 순간 박미란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년이 고집이 너무 세서 그래. 당신 같은 늙은 년이 뭘 할 수 있다고. 늙은 년이라고? 뭘 할 수 있냐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말 다 했으면 나가.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나 봐요. 박미란이 당황해서 가방을 챙기더군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50년간의 수첩들을 다시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첫 번째 수첩부터 또다시 차근차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1975년 3월 20일. 남편이 오늘도 또 안 들어왔다. 다음 날 느지막이 부시시한 얼굴로 들어와서는 밥 차리라고 소리소리 치더니 밥 다 먹고서 난데없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한다. 1980년 7월 15일. 며칠 밤새가면서 바느질해서 번 돈을 모두 가져갔다. 1995년 12월 3일. 다른 여자와 살면서 집에 돈 한 푼도 안 준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이제야 끝낼 수 있구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스마트폰을 켰어요. 화면에 파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얼굴을 비췄어요. 인터넷에서 부부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 같은 단어들을 검색해 봤어요. 밤새도록 관련 정보들을 읽었고 기억해야 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수첩에 옮겨 적으면서 말이에요.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새벽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랑거렸고 거실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모든 게 정리됐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새 수첩을 펼쳐 그날 날짜를 적었어요. 늙은 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년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이제 보여주겠다. 5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 날보다 밝은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4시였죠.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난 거였어요. 거실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커피를 한 잔 타서 식탁에 앉았어요. 뜨거운 커피 김이 얼굴을 스치며 올라오고 인스턴트 커피 특유의 쌉쌀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한 모금 마시니 쓴맛이 혀끝에 감돌았죠.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스마트폰을 켰어요. 화면에 파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얼굴을 비췄죠. 인터넷에서 박미란 61세 간병인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싶었죠. 사람들이 남기는 모든 흔적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더라고요. 먼저 박미란의 SNS를 찾았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까지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명품 가방 자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 해외여행 인증샷까지. 61세 간병인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구나.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진에 찍힌 장소, 함께 찍힌 사람들, 댓글을 단 사람들까지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어요. 50년간 가계부를 써오며 기른 치밀함이 여기서 빛을 발했죠.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2년 전쯤 올린 사진에서 박미란이 어떤 할아버지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우리 아버지 생신이라고 써 있었는데 댓글을 보니 그 할아버지가 3개월 후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박미란이 갑자기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거였어요. SNS에 새 집 자랑 사진을 올렸거든요.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더 파고들어 봤어요.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박미란의 이름으로 찾아봤죠. 놀랍게도 지난 5년간 3번이나 집을 옮긴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도 갈수록 비싼 집으로요. 간병인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뭐 하고 있어? 갑자기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일어났는지 제 뒤에 서 있더라고요. 아, 그냥 인터넷 보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뭔 인터넷이야.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했어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봤어요. 박미란, 사기 박미란, 간병인 문제 같은 말로 찾아봤죠.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들이었어요. 간병인에게 속았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사라졌어요. 같은 제목들이 여러 개 보였죠. 글을 읽어보니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접근해서 간병인이 된다. 친딸처럼 잘해주며 신뢰를 쌓는다. 그러다가 서서히 재산을 빼돌린다는 거였어요. 그 글들 중에서 박미란과 비슷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 있었어요. 나이도 생김새도 심지어 수법도 똑같더라고요. 인연이 전문가구나. 더 충격적인 건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한 정보였어요.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박미란으로 찾아보니 정말로 나왔어요. 2018년 사기죄, 2020년 횡령죄, 2022년 배임죄. 모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어요. 아침 안 차려? 남편이 세수를 마치고 나오며 말했어요. 지금 할게요. 저는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고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정보들로 가득했어요. 계란을 풀면서도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아침을 차려놓고 남편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늘 미란이가 또 올 거야. 근저당 해제 서류 가져온다고 하더라. 그래요. 조용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재미있어지겠구나.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어제 찍어놓은 50년간의 일기 사진들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딸이 사준 노트북이 있었거든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똑똑, 딱딱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화면에는 50년간의 기록들이 하나씩 저장되고 있었어요. 각 사진마다 제목을 붙여서 저장했어요. 남편 외박 기록 마이너스 1975년. 생활비 안 준 날들 마이너스 1980년. 다른 여자와 살던 시절 마이너스 1995년.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면서 분류까지 했어요. 50년간 가계부를 써온 치밀함이 여기서 빛을 발했죠. 점심때가 되자 정말로 박미란이 올라왔어요. 어머님, 서류 가져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그래요. 들어와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박미란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진한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향수 냄새도 어제보다 더 진했어요. 그래, 나도 기분이 좋아. 근저당 해제하면 나중에 집 할 때도 편하고 상속할 때도 문제 없어요. 박미란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컴퓨터 하실 줄 아세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조금. 요즘 노인분들도 다 하시던데 대단해요. 박미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인연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구나. 인터넷도 하세요? 가끔. 혹시 무슨 검색 같은 거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박미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왜요? 찾아보면 뭐가 나와요? 제가 되물었어요. 평온한 목소리였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들이 많아서요. 박미란이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어요. 뭔가 걸린 게 있구나. 그날 오후 박미란이 간 후에 저는 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온라인 신문 검색, 법원 판결문,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작년에 서울 강남의 한 노인분이 간병인에게 속아 수십억을 잃었다는 기사였는데 그 간병인의 특징이 박미란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화면에 뜬 관련 판결문을 열었어요. 피고인 박미란 61세. 전과 3범. 사기, 횡령, 배임.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드디어 잡았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해. 치매 검사부터 받게 하자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구나. 하지만 그 전에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던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그날 오후 딸 영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이번엔 예고도 없이 왔더라고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계세요? 응, 여기 있어. 딸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 노트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는 박미란의 판결문이 그대로 떠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영희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죠. 그냥 좀 찾아본 거야. 박미란 판결문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런 걸? 딸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화면을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옆에 쌓인 수첩들을 발견했어요. 이제 들켜버렸구나. 엄마, 이 수첩들은 뭐예요? 영희가 첫 번째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인 1975년 수첩이었죠. 그냥 일기 같은 거야. 일기? 딸이 수첩을 펼쳐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첫 페이지부터 아버지의 외박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딸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더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50년 동안 이런 걸 다 기록하셨다고요? 그냥 습관이었어. 습관이 아니라. 딸이 말을 멈추고
다른 수첩들도 확인했어요. 1980년, 1985년, 1990년. 모든 수첩이 똑같이 정리되어 있었죠. 바느질로 번 돈 기록, 남편이 가져간 돈 기록, 혼자서 애들 키운 기록까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딸이 한참 동안 수첩들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이 박미란이라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아빠를 이용해서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 딸이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영희야, 너는 몰라도 돼.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50년 동안 혼자 이런 걸 견뎌오셨는데. 영희가 노트북을 가져가서 박미란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역시 젊은 사람이라 컴퓨터를 빨리 다루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진짜 정과자네요. 벌금형도 여러 번 받았고. 그래. 네. 그런데 더 찾아보니까 비슷한 사건이 더 많아요. 간병인 사기 사건들 말이에요. 딸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저보다 훨씬 빨리 정보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때 아들 민수도 갑자기 나타났어요. 누나가 급하게 와서 뭔 일이냐고 했더니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상황을 파악했어요. 노트북 화면, 흩어진 수첩들, 우는 누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희가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박미란의 정체, 아버지가 집 지분을 넘긴 일, 50년간의 기록들까지. 민수의 표정이 점점 딱딱해졌어요. 이 미친. 아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응. 조용히 대답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두 아이가 모두 제 편에 서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건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영희가 노트북을 더 뒤져보더니 뭔가를 발견했어요. 엄마, 이것 봐요. 박미란이 SNS에 올린 사진인데 여기 아빠랑 같이 찍힌 게 있어요. 화면에는 남편과 박미란이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떠 있었어요. 둘이 너무 친밀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언제 찍힌 거예요? 3개월 전이네요. 그런데 여기 댓글 보세요. 딸이 댓글을 가리켰어요. 오빠 완전 다정해.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속이 뒤집어지는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아직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박미란과 함께였어요. 애들이 왜 다 와 있어?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어요. 그냥 엄마 보러 왔어요. 영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박미란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아이들을 보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란이에요. 네. 아이들의 대답도 냉담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남편이 말했어요. 미란아,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겠어. 네, 그럴게요.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박미란이 나간 후 남편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왜 그래? 미란이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아빠,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박미란이라는 사람, 정과자인 거 알아요? 뭐? 사기죄, 횡령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에요.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전문가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법원 판결문까지 다 있어요. 영희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박미란의 전과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남편이 한참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런 걸 누가 찾아본 거야? 엄마요. 엄마가?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험악했어요. 아, 이제 진짜 화났구나 하는 그런 눈빛 오랫동안 봐와서 잘 알죠. 당신이 언제부터 이런 걸 했어?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미란이를 의심해서 뒤조사를 한 거지. 의심할 만하잖아요, 아빠.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정과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를 꼬셔가지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어요. 미란이는 우리 가족을 돌봐주는 고마운 사람이야. 돌봐준다고요? 집 지분을 가로채가면서요? 영희도 지지 않고 대응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뭔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해. 뭐라고? 치매 검사부터 받게 하자고. 80살 된 사람이 인터넷으로 사람 뒷조사나 하고 있으니 그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도 저도 모두 할 말을 잃었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다음 날은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아껴서 여기저기 투자한 결과가 궁금했죠. 김순덕 고객님, 계좌 잔고가 8억 4천만 원입니다. 은행 직원이 이 말을 했을 때 언제 따라왔는지 뒤에 서 있던 박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봤어요. 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남편의 말을 들은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곳이었죠. 여보세요, 영희 친구 수진이 맞지? 네, 순떡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딸 영희의 고등학교 친구 수진이었어요. 지금은 은행 지점장이 됐다고 들었죠. 수진아, 이모가 부탁할 게 있는데 시간 있니?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은행에서 특별한 걸 좀 해줄 수 있니? 나쁜 사람 잡으려고 하는데. 그날 오전 저는 수진이가 일하는 은행 지점에 갔어요. 수진이 제 계좌 내역을 확인해 주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제 계산이 맞을까? 50년간 바느질로, 보험으로, 화장품 판매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어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죠. 사실 비밀이 있었어요.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만난 한 고객 할머니가 계셨어요. 돈을 아주 많이 가진 분이셨는데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순덕아, 돈은 그냥 모으기만 하면 안 돼. 불려야 해. 부동산이랑 주식 조금씩 사두면 나중에 목돈이 된단다. 그때부터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조금씩 투자했어요.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50년이 지나니 엄청난 돈이 됐죠. 남편은 초등졸이 뭘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더 똑똑했어요. 이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원금을 건드리지 않으셨네요.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바로 그때 박미란이 은행에 나타났어요. 남편과 함께였죠. 아마 제가 치매 검사 받기 전에 재산부터 확인하려고 따라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박미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은행 일 좀 보러 왔어. 혹시 근저당 해제하러 오신 거예요? 박미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김순덕 고객님, 계좌 잔고가 8억 4천만 원입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박미라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바라봤어요. 8억이라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정확히는 8억 4,200만 원입니다. 수진이가 화면을 보여주며 확인해 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바느질하고 보험 팔고 화장품 장사해서 모은 돈이야. 그런 푼돈이 어떻게 8억이 돼? 푼돈?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5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고 투자하고 불린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했던 초등조리 말이야. 박미란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럼 근저당은 언제 해제하실 거예요? 근저당?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근저당은 해제 안 할 거야. 오히려 추가로 더 설정할 거야. 네. 8억으로 집 전체에 근저당 설정하면 당신이 가져간 지분도 묶이게 되거든. 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구나. 그럼 집을 팔 수도 없고. 맞아. 못 팔아. 은행을 나오는 길에 남편이 계속 붙어 다니며 말했어요. 순덕아, 그 돈으로 우리 좋은데 이사 가자. 우리? 당연히 우리지. 부부잖아. 50년 동안 한 푼도 안 주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라고? 남편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박미란이 다른 수를 써왔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온 박미란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저 아버님을 정말 사랑해요. 뭐라고? 나이 차이는 있지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간병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박미란이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했어요. 60세가 80세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시니까 너무 속상해요. 저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 여우 같은 년이 또 다른 수를 쓰는구나. 사랑한다고? 네, 정말 진심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사귄 남자들한테도 다 똑같이 말했겠네? 네, 무슨, 강남 김 회장, 분당 이사장, 일산 박 사장.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지? 박미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떻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 SNS에 올린 사진들, 부동산 거래 기록들, 그 사람들 사망 소식까지.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주자 박미란이 뒷걸음질 쳤어요. 이건 4명 다 똑같은 방법이었어. 간병인으로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속이고 재산 빼돌리고 그 사람들 죽으면 사라지고. 박미란이 가방을 움켜쥐며 일어섰어요. 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차례는 누구야? 우리 남편 다음에 노릴 사람 말이야. 그때 박미란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할머니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짜 존댓말도 사라졌고요. 8억 있으면 뭐해요? 어차피 얼마 못 살 텐데. 드디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박미란이 본색을 드러낸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휴대폰에서 계속 알림이 왔어요. 처음엔 스팸 문자인 줄 알았죠. 하지만 화면을 켜보니 제 인터넷 연결 계정에서 로그인을 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서울 강남구였어요. 제가 지금 인천에 있는데 말이에요. 누군가 내 계정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급하게 비밀번호를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설정했어요. 딸이 예전에 알려준 방법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따라했어요. 새벽 2시쯤 되자 이번엔 노트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저절로 켜진 거예요.
화면에는 검은 창이 떠 있었고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뭐야? 겁이 났지만 노트북을 끌 수는 없었어요. 50년간 모은 증거들이 모두 여기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화면이 깜깜해지면서 방 안이 조용해졌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컴퓨터가 이상해. 무슨 일인데요? 어젯밤에 저절로 켜지더니 이상한 글자들이. 헐, 그거 해킹이에요. 엄마, 노트북 켜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민수가 1시간 만에 달려왔어요. 노트북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거 아무래도 해커들이 하는 수법 같아요. 언제 박미란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네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몇 번 들어왔었지. 모르지 나 없을 때도 들어왔겠지. 그럼 아마도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원격으로 접속해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료 파일을? 네. 다행히 엄마가 전원을 뽑아버려서 막힌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시킨 걸까? 답은 명확했어요. 박미란이었죠. 엄마, 일단 중요한 자료 파일들은 다 USB에 옮겨 놓으셔야 해요. USB에 옮겨 놓으라고? 복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USB에 똑같이 저장해 두는 거죠. 민수가 친절하게 알려주며 작업을 도와줬어요. 50년간의 사진들, 박미란 조사 자료들,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걸 작은 USB에 복사했어요. 이거 엄마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어. 저는 USB를 목걸이에 꿰어서 목에 걸었어요.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50년의 무게가 느껴졌죠. 그날 오후 남편이 낯선 사람과 함께 집에 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였어요. 여보, 이분이 정신과 의사야. 정신과? 응. 당신 상태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수를 쓰는구나. 안녕하세요, 김순떡 여사님. 저는 강남정신과 박 원장입니다. 의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명함에서 값싼 향수 냄새가 났어요. 박미란이 쓰는 그 향수 말이에요. 남편분께서 요즘 여사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해서요. 이상한 행동? 네. 실제로 없는 사람을 의심하고 인터넷으로 이상한 것들을 찾아보고 없는 사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박미란의 전과 기록을 보여줬어요. 이게 없는 거라고요? 의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노인분들이 인터넷을 보시면 가짜 정보도 많아서 법원 판결문도 가짜예요? 그건 의사가 말을 더듬더니 남편을 쳐다봤어요. 속았구나. 이 의사도. 여사님, 일단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시죠. 필요 없어요. 노인성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난 치매 없어요.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셔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0이었어요. 엄마, 지금 당장 집 나오세요. 왜? 그 의사 가짜예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저는 그 의사를 다시 봤어요. 당신 의사 면허증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럼 휴대폰으로 사진이라도 보여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가짜 의사가 진단서를 쓸 순 없으니까요. 그 순간 의사가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어디 가요?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제가 문 앞을 막아서자 그는 당황했어요. 당신이 박미란한테 얼마 받았어요? 전 아무것도. 치매 진단서 쓰면 얼마 주기로 했어요?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남편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여보, 이게 무슨, 당신도 알고 있었죠? 가짜 의사라는 거. 아니, 나는 미란이가 좋은 의사 소개해준다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영희와 경찰이 들어왔어요. 저 사람이에요. 의사 사칭범. 경찰이 의사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민 씨 맞죠?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으셨는데. 남자가 관념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박미란이 시켰어요. 치매 진단서만 써주면 500만 원 준다고. 500만 원이나. 경찰이 남자를 데리고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그날 밤 박미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졌네요. 하지만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요. 무슨 뜻이지? 다음 날 아침 제 통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8억이 있어야 할 계좌의 잔고가 0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급하게 은행에 전화했어요. 고객님, 어제 오후 3시에 전액 이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체 신청을 했어요? 휴대폰 앱으로 본인 인증 후 이체하셨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손이 떨렸어요. 8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박미란의 다음 수였구나. 8억이 사라진 그날 저는 당황하는 척했지만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박미란이 제 휴대폰을 해킹해서 돈을 빼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민호 지점장과 특별한 계획을 세워뒀어요. 진짜 8억은 다른 계좌에 숨겨두고 가짜 8억을 미끼로 던져라. 민호가 은행 시스템에 임시 잔고를 만들어줬어요. 화면상으로는 8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출할 수 없는 가상의 돈이었죠. 은행 내부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조치였어요. 순떡 선배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이 여자를 완전히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50년 기다렸어.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돼. 그렇게 박미라는 제 휴대폰을 해킹해서 가짜 8억을 자기 계좌로 이체했어요. 범죄의 결정적 증거를 스스로 만든 거였죠. 이제 내 차례야. 은행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은 척하고 급하게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영희와 민수도 함께였죠. 제 돈 8억이 사라졌어요. 경찰서에서 큰 소리로 말하자 담당 형사가 나왔어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제 은행 계좌에 8억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본인이 이체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절대 안 했어요. 형사가 컴퓨터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이체 기록이 있네요. 받은 사람 계좌가 박미란? 그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남편까지 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박미란 씨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경찰이 박미란을 연행했어요. 해킹과 사기 혐의였죠. 박미란은 끝까지 발버둥 쳤어요. 저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할머니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8억이 어떻게 넘어갔죠? 그건 박미란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형사가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여기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걸로 할머니 휴대폰에 접속했죠?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몰래. 그리고 여기 메시지 기록도 있네요. 오늘 8억 빼돌렸다. 성공이라고 본인이 보낸 거 아닙니까? 박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함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8억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뭐라고? 정확히는 화면에만 있었죠. 실제로는 인출할 수 없는 가짜 돈이었어요. 형사와 박미란 모두 입을 벌렸어요. 그럼 이 8억은 은행 지점장님이 도와주셔서 만든 미끼였어요. 이 사람이 제 돈을 노린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USB를 꺼내서 형사에게 건넸어요. 여기 지난 3주간 이 사람이 제 휴대폰과 컴퓨터를 해킹하려고 시도한 기록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짜 의사를 보낸 것도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고 한 것도요. 이걸 어떻게? 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가 도와줬어. 내 아들은 IT 회사 다니거든. 내가 해킹하는 걸 역으로 추적했지. 아, 그제야 깨달았구나. 박미란이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진짜 돈은 어디 있어요? 형사가 물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이 사람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곳에요. 그리고 저는 박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50년 동안 참았어.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하고 혼자서 다 견뎌냈지. 근데 내가 나타나서 마지막까지 빼앗으려고 하더라고. 박미란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너는 내가 80살 먹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할머니라고 만만하게 봤지? 인터넷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지? 근데 있잖아. 50년 동안 혼자 살아남으려고 공부하고 배우고 준비했어. 너 같은 사기꾼 잡으려고 말이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형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더 있어요. 이 USB에는 박미란이 지난 10년간 다른 노인분들한테 저지른 사기 기록도 다 들어 있어요.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박미란의 SNS 캡처, 부동산 거래 기록, 피해자들 인터뷰, 법원 판결문까지. 이게 다 어떻게? 인터넷은 다 기억해요. 지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죠. 박미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하지 마. 지난 10년간 내가 속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사과해. 그날 박미란은 정식으로 구속됐어요. 해킹,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였죠.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이 모든 걸 혼자 계획하셨잖아요. 혼자가 아니야. 너희가 도와줬잖아. 민수도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남편 말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죠. 여보, 말하지 마. 저는 그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3개월 전에 이미 준비해둔 거였어요. 여기 사인해. 이혼? 50년 기다렸어.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나한테 기회를. 기회? 50년이 기회였어.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박미란이 구속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50년간 들었던 남편의 트로트 방송 소리도 큰 목소리도 사라졌거든요. 남편은 매일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가끔 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곤 했죠.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뭐가? 다.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0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사과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50년을 기다렸던 사과인데 들으니까 오히려 허전했어요. 분노도 기쁨도 아닌 뭔가 텅 빈 느낌이었죠.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나? 며칠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영희와 민수가 함께 갔죠.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는데 예전과 달리 많이 늙어 보였어요. 등도 굽었고 걸음도 느렸어요. 여보, 정말 이혼해야 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50년 늦었어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1975년에도 반성한다고 했죠. 1980년에도, 1995년에도 그때마다 믿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엔 달라. 정말이야. 이제 믿음 없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님이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80세 고령의 부부가 이혼을 원하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50년간 경제적,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은 팔아서 반반 나누고 제 개인 재산은 제가 가질 거예요.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50년간 제가 혼자 모은 돈입니다. 남편은 한 푼도 보탠 적 없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어요. 남편은 집을 판 돈의 절반을 받고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집을 비우고 나오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50년을 기다린 복수였는데 막상 끝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게 끝인가? 그날 밤 혼자 빈 집에 앉아 있었어요. 50년 만에 진짜 혼자가 된 거였죠.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문득 첫 번째 수첩이 생각났어요. 1975년 그때 23살이었던 제가 쓴 글 말이에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1975년 3월 1일. 오늘 결혼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며 무시했다. 하지만 괜찮다. 열심히 살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23살 순덕이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었구나. 1975년 12월 31일. 올해가 끝난다. 남편은 집에 거의 안 들어왔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년에는 더 잘할 거야. 눈물이 났어요. 80살이 되어서야 23살 순덕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해, 그때의 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50년이나 고생하게 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후련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희와 민수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새 집 계약했어요. 새 집? 네. 엄마 혼자 살기 딱 좋은 작은 아파트요. 우리 집 근처예요. 그래도 되나? 당연하죠. 이제 엄마가 편하게 사실 차례예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강물에 반짝거렸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손자 지훈이가 놀러 왔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예쁘다. 할머니 혼자 사는 거예요? 응. 외롭지 않아요? 아니, 정말 외롭지 않았어요. 50년간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 훨씬 덜 외로웠죠. 할머니,
컴퓨터 게임 알려줄까요? 그래, 우리 손주 할미 컴퓨터 게임 알려줘. 지훈이가 노트북을 켜서 게임을 보여줬어요. 처음 보는 화려한 화면이었지만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만 있었지만 50년 만에 가장 맛있는 밥이었어요. 아무도 무시하는 사람 없이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밤에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 건너편 불빛들이 반짝거렸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다녔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미운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안쓰러웠어요. 80살까지 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혼자 늙어가는 남편이 불쌍했죠. 하지만 그건 남편이 선택한 삶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SNS에 처음으로 글을 올렸어요. 80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50년 참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몇 분 만에 댓글이 달렸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우리 엄마한테도 보여드려야겠어요. 미소가 나왔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80살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주름은 많았지만 눈빛만큼은 23살처럼 반짝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80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햇살이었죠.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